1번입니다. 지금 샌드 드레인 공법이 적용된 연약점토층에서 수직 방향의 안밀도가 90%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UV가 90%란 얘기고 수평 방향의 안밀도가 20%라 그랬으니까 UH가 20%란 얘기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려한 안밀도라는 것은 이쪽을 점토라 그러고, 점토층이 만약에 모래층에 이렇게 껴있다 그러면은 여기 중앙에 있는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 배수, 연직 배수에 대해서만 고려를 했고, 우리가 안밀이라는 것은 배수가 발생을 하면서 과인간극 수압이 솟아이 되는데, 과인간극 수압이 솟아되면서 안밀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연직 배수에 대한 안밀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UV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안밀을. 그런데 UH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쪽으로 여기에 이렇게 모래 같은 거를 채워 넣습니다. 흙에다가 이렇게 기둥 형태로. 그러면은 물이 이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수평 방향 배수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수평 배수로 과인간극 수압이 솟아나게 될 테고, 이로 인해서 또 안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평 방향 배수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UH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밀도가 두 개가 주어지는데, 그럼 평균 안밀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평균 안밀도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U는 1-UV 1-UH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적인 방법이니까 그냥 이러한 방법을 일단 암기를 해두시고 여기다 이제 직접 대입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1-U,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U고, 여기서 1에 UV가 90%죠. 그래서 0.9가 들어가고, 1 마이너스 이게 20%니까 0.2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U가 0.9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일정한 수위가 유지되도록 물이 지속적으로 상부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0.4m 두께의 토사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흑입자 알갱이 사이를 흐르는 실제 침투 유속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계산을 하라고 한 값은 VS 이거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이거는 간극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시의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유출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V는 KI. 그래서 맨 처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유출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동수경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수경사라는 것은 물이 흐른 길이분의 전수도 손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물이 흐른 길이는 흙 속에서 물이 흐른 길이니까 0.4m가 되는 거고, 전수도 손실을 표현을 하려면 전수도를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 기준면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류 수면을 기준면으로 잡으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고, 그래서 일단 이 점과 이 점의 전수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동수경사를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점 전수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물속에서는 전수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점이나 다시 이 점이나 전수도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일단 기준면을 기준으로 이 점의 위치수도가 지금 몇이냐면, 위치수도는 0.4, 0.4, 1.2니까 2m가 되겠죠. 그리고 압력수도는 0m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자유수면이죠. 그래서 여기는 전수도가 두 개를 합하면 2m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의 전수도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전수도가 2m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점의 전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점의 전수도는 이 점과 똑같죠. 왜냐면 물속에서는 전수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일단 여기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이 점의 위치수도는 0이죠. 왜냐면 기준면 위의 점이니까. 그리고 압력수도도 0입니다.
왜냐면 자유수면이니까. 그래서 전수드는 두 개의 합인 0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m니까 여기도 0m겠죠. 그래서 이 점의 전수드는 0m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수도 손실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2m였고 0m였으니까 2m 마이너스 0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고 투수 개수는 지금 주어졌죠. 그런데 지금 간극률이 안 주어졌습니다. 간극률이 안 주어지고 여기 간극비가 주어졌으니까 이거를 1 플러스 2분의 2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쓰게 되면 VS는 1 플러스 2분의 2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KI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넣게 되면 이게 역수로 들어가고 지금 간극비가 0.8이라 그랬으니까 1 플러스 0.8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투수 개수가 지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cm per sec고 동수 경사는 0.4m 분의 2m 마이너스 0m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2.25 cm per sec가 나오게 됩니다. 3번입니다. 지금 외력이 가해지지 않은 균질한 점성토에서 내부 마찰각이 0이라는 얘기는 비배수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죠. 비배수 해석. 그래서 이 사면에서 파괴가 발생할 경우 파괴면의 형상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론 강의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파이 U는 0 해석법이 있죠. 이게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무한 사면이 있고 사면 한정론을 하게 되면 무한 사면이 있죠. 그리고 유한 사면이 있는데 유한 사면의 안전율 평가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일반식을 쓴다 그랬습니다. 감마 H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리고 감마 H 코사인 제곱 베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안전율을 계산을 한다 그랬죠. 일반식을 이용을 해서. 그런데 유한 사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면 전체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리고 절편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면 전체에 대한 해석은 파이 U는 0 해석법이 있고 C 파이법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절편법은 뭐 펠레니우스 방법, 얀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펠레니우스, 비숍, 얀부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뭐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이 U는 0 해석법에서 사면의 파괴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냐면 이렇게 우리가 사면이 있게 되면 여기가 어떤 회전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원호 파괴가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의 일부처럼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원의 일부로 해석이 파괴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맞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원호 파괴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평면 파괴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냐면 여기에 이 사면의 각도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데 이 베타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렇게 원호 파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선 파괴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쿨만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쿨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금 점착력이 15kN/m 제곱이고 내부 마찰각이 0이고 수변 단위 중량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리고 평평한 집안이라 그랬고 흙막이 없이 연직으로 무지보 굴착할 때 이론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굴착 가능한 최대 깊이는 이렇게 했는데 무지보 굴착 깊이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인장 균열 깊이의 2배라고 했죠. 2배. 그래서 우리가 인장 균열 깊이는 뭐라 그랬냐면 주동 토합이 0이 되는 지점까지 발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그마 A는 지금 뭐 상제하중 같은 게 없죠. 상제하중이나 지하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주동 토합을 KA 감마 Z 마이너스 2C 루트 K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데까지 인장 균열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Z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감마 루트 KA분의 EC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장균열 깊이 공식을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 식을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원리로 표현이 됐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지하수위나 뭐 상제하중에 대한 영향이 없지만 지하수위나 상제하중에 대한 영향이 있으면 이 식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식도 당연히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지금 우리가 달달 외워서 쓰는 이 공식은 상제하중이나 지하수위가 없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감마가 20이죠. 20kN per m 3승이고 지금 KA가 안 주어졌으니까 KA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KA는 주동토합 계수는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라 그랬고 지금 파이가 0이니까 KA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루트 1이 되고 2에다가 C가 지금 15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1.5m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인장 균열 깊이에다가. 그래서 2배를 하게 되면 무지보 굴착 깊이는 3m가 나오게 됩니다. 5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m이고 선단 면적이 0.1m 제곱이고 단면의 둘레의 길이가 1m인 말뚝에 대해서 사질토 집안의 근입이 됐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극한 지지력을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뚝의 극한 지지력이라는 것은 좀 잘못 그려졌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말뚝의 극한 지지력이라는 것은 옆에 주면에서 발생하는 주면 마찰력과 선단에서 발생되는 이 선단 지지력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질토에서 일단 이 선단 지지력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랬냐면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 공식은 CNC 더하기 QNQ 더하기 2분의 1 감마 B N 감마지만 여기서 이 B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말뚝에서는 이거를 무시한다 그랬고 자세한 얘기는 이론 강의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0이라 그랬고 그리고 CNC QNQ인데 사질토에서는 C가 0이죠.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C가 0이다. 이거는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이게 0입니다. 그래서 말뚝 기초가 사질토의 타입이 되게 되면 극한 지지력 중에서 이 선단 지지력은 QP죠. QU가 아니고 여기서는 QP는 QNQ가 된다 그랬고 이 말뚝이니까 얕은 기초와 이 지지력 계수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NQ 스타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NQ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래서 이 NQ가 지금 21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Q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Q라는 건 뭐냐면 이 말뚝 위에 있는 흙들의 유효 응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Q는 지금 Q를 여기다 다시 계산을 해보면 2m만큼은 18kN per m 3승이죠. 그래서 18kN per m 3승에다가 2m를 곱하고 그리고 밑에는 지금 물의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마 세츄에이션에서 감마 W를 빼서 감마 프라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8에서 10을 뺐으니까 8kN per m 3승을 여기다가 8m만큼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NQ는 지금 21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100kN per 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응력의 단위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극한 지지력이니까 힘을 계산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QP는 이 응력 소문자 QP에다가 AP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단의 면적을 곱해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는 선단의 면적이 0.1m 제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2100kN per m 제곱이고 이게 0.1m 제곱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10kN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계산한 거는 지금 이걸 계산을 한 거죠. QP를. 그래서 이게 210kN 여기까지 계산을 한 거고 이제 QS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이 끝났고 이제 QS를 계산을 해보면 QS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랬냐면 F에다가 단위 면적당 마찰력 F에다가
PDZ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적분의 형태로 계산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적분식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이 F는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수직 유효응력에다가 뭐 마찰계수를 곱해서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객관식 문제니까 이거를 적분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이 연직 유효응력의 평균값을 계산을 합니다. 에버리지 값을 계산을 하고 여기다 마찰계수를 곱한 다음에 주면을 계산을 하고 전체 길이를 이렇게 곱해버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이번 문제를 풀면서 좀 익히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이 유효응력의 수직 유효응력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건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이쪽을 유효응력으로 표현을 하고 이쪽을 깊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2m까지는 18kN/m 3승이니까 18kN/m 3승 곱하기 2m만큼 유효응력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여기가 2m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36kN/m 제곱이 되는 거고, 이 8m에 대해서는 감마 프라임 Z만큼 증가를 하게 되니까, 감마 프라임이 지금 8이라 그랬죠. 그리고 8m만큼 증가를 하게 되면 64만큼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36 더하기 64는 100이니까 이게 이렇게 100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10m고 여기가 100kN/m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거는 일단 이 면적을 다 계산을 합니다. 면적을 다 계산을 해서 그 면적을 전체 길이로 나누면 평균 유효응력이 나와요. 그래서 시그마 AVZ 프라임은 일단 전체 면적, 전체 길이가 10m고 우선 이 위에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6이죠. 그리고 사다리꼴의 면적은 2분의 36 더하기 100에다가 높이가 8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8kN/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58kN/m 제곱이고 이거는 58kN/m 제곱, 그리고 마찰계수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0.5라고. 그리고 주면 길이 P는 지금 문제에서 1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10m죠. 이게 10m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290kN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QS가 290kN이란 얘기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극한 지지력은 이 두 개의 합이겠죠. 극한 선단 지지력과 극한 주면 마찰력의 합이니까 210 더하기 290 해서 답은 500이 됩니다. 6번입니다. 지금 사질토에서 전단 중 발생하는 부피 팽창 현상, 딜리턴시라 그랬죠. 이게 가장 크게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딜리턴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쪽에 뭐 전단 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쪽을 부피라고 하면 느슨한 모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단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부피가 이렇게 점점 감소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느슨한 모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런데 조밀한 모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감소를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부피가 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현상 보고 부피 팽창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 보고 우리가 딜리턴시라고 했습니다. 다일리턴시라고도 하고 딜리턴시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발생하냐고 그랬냐면, 우리가 입자가 느슨한 경우에는 이렇게 막 느슨하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렇게 전단 변형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위에 있던 흑입자들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러면서 부피가 감소를 합니다. 느슨할 때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조밀하다면, 이렇게 조밀하다면 입자가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입자를 생각을 해보면 전단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입자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겠죠. 타고 넘어가면서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팽창이 발생을 하고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딜리선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은 일단 상대 밀도가 커야 되겠죠. 빽빽해야 되니까. 그래서 높은 상대 밀도에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입자가 여기 아래에 있던 입자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위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구속 압력은 작아야겠죠. 작아야지 타고 넘어가니까 입자가. 그래서 구속압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두 사각형 기초에 100kN/m 제곱이 작용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Q가 100kN/m 제곱이란 얘기고, A점에서 4m 아래의 등분포 하중으로 인해 증가하는 연지 극력의 증가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 분포 하중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위에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이때 이 지중에서 응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지중 응력 증가를 Q에다가 영양계수 I3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 모서리 하부에서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델타 시그마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A점에서 계산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거를 그려보면 이쪽 이 사각형을 요거라고 보고 오른쪽을 그리게 되면 지금 요런 식으로 있는 거죠. 두 사각형이 요게 여기 있고, 그런데 이 사각형에도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할 텐데, 이 사각형에 대해서 A점은 하부에 있는 점이 아니죠. 모서리 하부에 있는 점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를 가상의 빨간색 사각형에 대해서 고려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사각형 두 개에 대해서 지금 모서리 아래에 있는 거겠죠. 이 빨간색 모서리 아래에 있고, 그리고 지금 원래 여기 왼쪽 사각형 모서리 아래에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지금 원래 지금 이 부분은 없죠.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응력을 평가를 했으니까 이 사각형에 대해서 빼주는 겁니다. 이 사각형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왼쪽 부분, 이 왼쪽 사각형에 대해서 해석을 먼저 해보면, 지금 여기가 2m, 2m죠. 그래서 B가 2m. 첫 번째 해석은 왼쪽 사각형 B가 2m고 L이 2m죠. 그런데 우리가 M이라는 것은 Z분의 B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m 밑에 있고 이게 2m니까 0.5겠죠. 그리고 N은 Z분의 L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고, 4분의 2니까 0.5죠. 그래서 M이랑 N이 0.5, 0.5니까 이거를 표에서 읽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0.5, 0.5니까 0.08이 되겠네요. I가 0.08이 되고, 두 번째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이 빨간색 사각형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가상의 사각형이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3m죠.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5m에서 2m 빼서 여기가 3m죠. 그리고 이쪽은 2m고, 그러면 작은 게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가 2m고 L은 3m가 되는 거고, 그래서 M은 Z분의 B고, 근데 이건 사실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뀌어도 상관은 없고, Z는 4분의 2니까 0.5가 되고, L은 4분의 3이니까 0.75가 되겠네요. 그래서 0.5, 0.75니까 또 읽어보면 지금 여기도 또 바뀌었죠. 원래 0.5, 0.75가 돼야 되는데 0.75, 0.5 이렇게 돼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1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0.11이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 형광색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형광사각형 빼야 되겠죠. B는 여기가 지금 얼마죠? 여기가 1m죠. 다시 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가 1m고 이쪽은 똑같이 2m니까 B는 1m가 되고 L은 2m가 되겠죠. 그래서 M은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고, L은 4분의 2니까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0.25, 0.5니까 I는 0.0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델타 시그마는 QI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Q가 지금 100kN per 미터 제곱이고 I에다가는 지금 이 검은색 사각형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0.08이 있고, 그리고 이 빨간색 사각형을 고려를 합니다. 빨간색 사각형을 0.12를 고려를 하는데, 이 빨간색 사각형에서 이 형광색 부분은 없는 거죠. 사실은 없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형광색에 대해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4kN per 미터 제곱이 나와서 이게 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지금 사질토 시료로 암밀 배수 3축 압축 시험을 수행을 했는데 유효 구속 압력 시그마 3'이 300kN per 미터 제곱이고, 지금 파괴 시 유효 축차 응력이 807kN per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시그마 3'이 300kN per 미터 제곱으로 주어졌고, 파괴 시 축차 유효응력이 델타 시그마 df가 807kN per 미터 제곱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시그마 1'은 시그마 3'에다가 델타 시그마 df를 계산을 하게 되면 1107이겠죠. 1107kN per 미터 제곱이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흙의 내부 마찰각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공식이 있죠. sin 파이 프라임은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엄밀히 표현하게 되면 여기 프라임인데, 그리고 여기 C 코탄젠트 파이가 나오고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사질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C는 0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게 날라가겠죠. 그러면 시그마 1 더하기 시그마 3가 되고,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니까 이거를 대입을 하면 1107 플러스 300, 1107 마이너스 3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추 계산을 해보면 0.57 이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0.57을 가지고 이제 이 파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그리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인데 여기서 지금 루트 2가 주어졌습니다. 1.41. 그래서 2분의 1.41을 하게 되면 이게 0.750이니까 0.750이 나오겠죠. 0.705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0.57이라는 게 2분의 1과 0.705 사이에 있죠. 근데 이게 사인 30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인 파이가 여기 있고 0.705가 사인 45도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산하는 내부 마찰각이 30도와 45도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보면 보기에서 만족하는 게 이 35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9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깊이 3m에 여기 있죠. 그래서 10kN per 미터의 띠아중이 작용을 하고 있고 지표에,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전력구 윗면에서 등분파 하중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대1의 경사법을 이용을 하라 그랬고 전력구의 폭이 2m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원래 2대1법에서는 공식이 B 플러스 Z, L 플러스 Z 이렇게 들어왔고 위에 작용하는 이 등분파 하중이 작용하는 면이 B 곱하기 L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폭이 Z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암기해서 썼죠. 그렇지만 이거는 단위 면적당 하중이 주어졌을 때고, 근데 지금은 띠하중이 작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식을 이제 길이 L은 무시하고 B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Z가 오고 폭이 Z만큼 늘어나고 이 띠하중이 폭 B만큼 작용을 하고 있죠. 지표에.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는 폭이 2m였고 2m인데 3m만큼 늘어났죠. 깊이가 3m 지점이니까. 그리고 띠하중의 크기가 10kN per 미터고 위에 지금 폭이 2m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4kN per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응용력학 문제에 가까운데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그림과 같이 조밀한 사질토 위에 바닥 면적 2 곱하기 3m죠. 2m 곱하기 3m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가 이제 2m란 얘기죠.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나서 독립기초가 중심에 연직력 200kN과 모멘트 하중이 있죠. 그래서 최대 접지압과 최소 접지압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응용력학에서 편심하중 해석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고, 그때 우리가 편심하중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편심하중이나 모멘트 하중이 있을 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모멘트 하중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부호를 살려서 i분의 m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뭐 최대 최소 응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뭐 z분의 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p 똘마 z분의 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 지금 최대 접지압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a분의 p가 압축 응력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p를 쓰고 뒤에 모멘트에 의한 압력을 압축 응력이 오게끔 이렇게 부호를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미니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분의 p에다가 여기 뒤에 값이 이제 인장 응력이 오게끔 표현을 하면 될 거고, 이 두 힘의 차라 그랬으니까 응용력학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랑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마이너스 a분의 p는 공통사항이죠. 그래서 차라는 건 두 개의 차이는 여기 모멘트에 의한 최대 응력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맥스랑 시그마 미니멈의 차는 절대 응력,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z분의 2m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z라는 것은 지금 모멘트 방향이 이 축에 대해서 작용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그리면 축이 지금 여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니까 6분의 bh 제곱을 하는데 b가 이 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분의 2m 제곱 곱하기 3m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모멘트는 지금 2 곱하기 30kNm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20kN/m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지금 평균 안밀 하중이 2kN/m 제곱을 받았고, 그래서 4m 두께의 정규 안밀 점토층인데 평균 안밀 하중을 20kN/m 제곱으로 증가시킬 경우에 1차 안밀 치마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지금 평균 안밀 하중 2kN/m 제곱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유효 응력이 1kN/m 제곱이란 얘기고, 지금 이 힘이 지금 시그마 1 프라임,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나중 유효 응력이 20kN/m 제곱으로 바뀐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20kN/m 제곱으로 증가시켰다 그랬습니다. 20kN/m 제곱을 증가시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으로 증가시켰다고 하면 20이 되는 거고, 20kN/m 제곱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2에다가 20을 더해서 22가 되는 건데 지금은 20이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문장을 잘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규 안밀 점토층이라 그랬으니까 공식을 그냥 쓰면 되겠죠. 평균 안밀 공식은 1 플러스 2제로분의 cc h 로그 시그마 제로 프라임 분의 시그마 1 프라임, 이 공식을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간극비가 지금 2고 압축 지수가 0.45죠. 그리고 4m라 그랬고 점토층이 로그 처음이 2고 나중이 20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로그 10이니까 이거는 그냥 1이죠. 로그 10분의 10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3분의 0.45 곱하기 4m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0.6m가 나오게 됩니다. 12번입니다. 안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부터 보면 2차 압축 지수는 간극비 안밀 압력 곡선의 직선부의 기울기이다 이렇게 했는데, 간극비 안밀 압력 곡선은 우리가 두 가지 개형으로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쪽을 시그마 프라임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쪽을 간극비로 표현을 하게 되면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는 델타 시그마 프라임 분의 델타 2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게 우리가 AV라고 해서 압축 계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틀린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 가능한 건 이쪽을 이제 로그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로그 시그마 프라임, 그리고 이쪽을 간극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두 개의 그래프로, 두 개의 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고, 두 개의 직선으로 이렇게 조금은 완만, 그 다음에 급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고, 첫 번째 완만한 그래프를 C2라고 해가지고 팽창 지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급한 기울기를 CC라고 해서 압축 지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도 틀린 얘기고, 지금 압축 지수라는 것은 2차 압축 지수는 우리가 C 알파라고 해서 델타 로그 T 분의 델타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2차 압축 지수라는 것은 시간 간극비 곡선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을 보면 1차 압밀 치마를 계산할 때는 흙 입자와 물을 모두 비압축성으로 가정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테르작 1차원 압밀 이론에서 총 6개를 외우라 그랬죠. 그 6개 가정 중에 하나니까 맞는 보기입니다. 이 6개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암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3번은 일반적으로 소성성이 큰 점토일수록 2차 압밀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소성성이나 이번 이 보기를 통해서 암기를 좀 해놔야 되는데, 소성성이나 자연 함수비, 자연 상태에서의 함수비가 크면 클수록 2차 압밀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번 보기를 통해서 암기를 해두시고 나중에 또 한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기는. 그래서 3번은 꼭 암기를 해두시고, 4번 같은 보기가 이제 조금 수험생들이 난감한 보기인데, 이거는 일단 출제자분이 낸 의도는 우리가 시간 계수가 HDR 제곱분의 CVT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동일한 점토 집안에서 상제 압의 크기에 관계없이 압밀도 50%에 도달하는 시간은 일정하다 이렇게 됐는데, 동일한 점토라면 뭐 이렇게 HDR이나 CV가 동일하겠죠. 그 상황에서 압밀도가 50%란 얘기는 TV가 0.197이란 얘기고, 이것도 암기를 하라 그랬죠. 압밀도 50%일 때 시간 계수를, 이때 T가 결정이 되겠죠. 이 CV랑 HDR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토 집안에서 50% 압밀 0.197에 도달하는 이 시간이 일정하다. 이제 이런 의도로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4번은 엄밀히 말하면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제 이 보기가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이제 심도 있게 공부를 한 거고,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 보기를 접할 때는 이제는 이미 이 보기가 출제가 됐고 맞는 보기라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기 때문에 이 보기가 맞다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수험생의 비애라서 이거는 이제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내용으로 맞구나 이렇게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도 맞아서 답은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지금 직접 전단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직접 전단 시험에 대한 특징은 한 5개 정도는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선 전단 파괴면이 가정이 된다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징은 직접 전단 시험에 의한 직접 전단 시험 강도가 3축 압축 시험 강도보다 크다 그랬죠. 몇 번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배수 조절이 어렵다. 그리고 진행성 파괴, 뭐 활동 파괴가 발생한다 그랬고, 그리고 뭐 이 전단면의 응력이 일정하지 않다. 전단면의 응력이
일정하지 않다. 이런 거는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를 한번 보면 전단 파괴면이 미리 정해져 있다 맞죠? 그리고 전단 진행에 따라 진행성 파괴 또는 활동 파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은 배수 조절과 시험 중 간극 수압의 측정이 어렵다. 이것도 맞죠? 배수 조절이 어렵고 뭐 간극 수압 측정이 어렵다. 그래서 3번도 맞고 시험 중 전단면에서 응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하 수위가 무한사면 지표면에 위치할 때 무한사면의 안전율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수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물이 사면을 따라 흐르는 경우죠. 무한사면의 안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식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fs는 감마 h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리고 감마 h 코사인 제곱 베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c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고 지금은 여기 c가 있죠. 그래서 이걸 날리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c가 없었기 때문에 날렸는데 지금은 날리면 안 되고 그리고 감마를 고려를 해보면 여기 지표를 따라 흐르는 경우기 때문에 분모에는 감마 세츄에이션을 쓰고 여기는 감마 세츄에이션 그리고 분자에는 감마 프라임을 쓰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대입을 해보면 우선 감마 세츄에이션이 20kN per 미터 3승이고 그리고 H가 지금 6m죠. 그리고 사면의 경사가 15도고 코사인 15 사인 15 그리고 감마 프라임은 20에서 감마 세츄에이션 20에서 감마 W 10을 빼서 10kN per 미터 3승이 되고 H는 똑같이 6m 그리고 코사인 15도의 제곱 그리고 탄젠트 지금 파이가 0이죠. 그래서 이게 0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C가 40이죠. 그래서 여기가 날아가겠네요. 이게 0이니까 여기가 다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여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제가 좋아하는 문제는 아닌데 여기 또 사인 공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 사인 2세타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2분의 1 사인 2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게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2분의 1 사인 30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겠죠. 토질력하게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산을 계속 해보면 여기가 20kN per 미터 3승인 거고 이게 6m고 여기에 2분의 1 사인 30 그리고 여기 0이고 40kN per 미터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3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15번입니다. 지금 전체 단위 중량이 주어졌고 그리고 함수비가 주어졌고 비중이 주어졌는데 흙의 포화도를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포화도를 계산하려고 봤는데 뭐 V분의 VV VV분의 VW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봤는데 지금 뭐 부피에 대한 식이 없으니까 이 방법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 또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알고 있냐면 SE는 오메가 GS 이런 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S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오메가 GS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오메가랑 GS는 있는데 2가 없습니다. 간극비가. 그래서 또 간극비를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간극비는 VS분의 VV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도 또 부피에 대한 식이 없으니까 이 방법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고 뭐 다른 공식을 또 암기를 하고 있는 게 감마 D분의 GS 감마 W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또 감마 D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마 D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감마 T가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감마 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되냐면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감마 T가 분모에 오고 GS 감마 W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밑에다가 쓰면 1 플러스 오메가가 0.2죠. 0.2고
감마 T가 지금 전체 단위 중량 주어졌죠. 20kN per m 3승 이렇게 오고, GS가 2.5라 그랬고, 감마 W는 10kN per m 3승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간극비가 0.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포화도는 0.5분의 함수비가 0.2라 그랬고, GS는 2.5니까 이게 지금 위에가 0.5가 되겠죠. 그래서 0.5분의 0.5니까 1이죠. 그래서 S가 1이니까 이거를 퍼센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100%가 나오게 됩니다. 16번입니다. 지금 토합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기 1번부터 보면 랑킨 주동 토합은 벽체 뒷체움의 흙의 내부 마찰각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동 토합 계수라는 것은 1 플러스 사인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파이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감소하는 게 커지니까 주동 토합 계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파이가 증가할수록 주동 토합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고, 2번 랑킨 수동 파괴면은 수평면에 대해서 45-2분의 파이 각도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옹벽이 있으면 뒷체움 흙이 있고 여기 이제 파괴면에 이 세타가 45-2분의 파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랑킨 토합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전단 저항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모어 콜럼브 파괴 포락선이 있겠죠. 모어 콜럼브 파괴 포락선이 이렇게 있고, 초기 상태에서는 모어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직 응력이 되고 이쪽이 수평 응력이 되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흙의 변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K0 시그마 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써보면 시그마 V.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동 파괴라는 것은 횡 구석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횡 변이의 구석이 커지니까 수평 응력이 커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변이가 발생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모원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 역전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수평 응력이 수직 응력보다 커지게 되면 모원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이제 여기가 수평 응력이 되는 거고, 요걸 보고 우리가 이제 수동 토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면, 여기가 수평면이죠. 수평면과 이 파괴면이 이루는 각도가 45-2분의 파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수평면이 어디냐면 수평면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 여기 점이 시그마 V인데 어떻게 수평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평면에 작용하는 응력이 수직 응력이죠. 그래서 지금 시그마 V가 있는 지금 이 점이 수평면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평면과 파괴면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수평면과 파괴면이 이루는 각도는 지금 여기가 되겠죠. 이 각도가 되겠죠. 이 사이각, 빨갛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가 되는데, 우리가 내부 마찰각이 지금 파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접선이니까 이쪽이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각은 90-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모어원에서는 세타가 2배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 실제 세타는 요거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90-파이는 45-2분의 파이니까 이 각도가 45-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러한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 암기를 하라 그랬냐면 주동 파괴 시에는 세타가 45 플러스 2분의 파이고, 여기 세타가 수동 파괴 시에는 세타가 45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요거를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지금 맞는 보기고, 3번은 벽체의 변이가 발생함과 동시에 란킨의 수동토합 또는 주동토합이 발현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쪽을 토합으로 놓고 이쪽을 기울기, 옹벽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옹벽이 얼마나 왼쪽과 오른쪽으로 기울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토합을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이제 수동토합이고 여기가 정지토합이고 그리고 여기가 주동토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수동토합이 지금 여기서 발현이 됐죠. 그런데 수동토합이 발현되기까지 기울기가 이만큼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벽체가 변이가 발생함과 동시에 발생되는 토합이 수동 또는 주동 토합인 게 아니고 이만큼 변이가 발생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4번은 콜럼보 토합론은 벽과 배면토 사이의 마찰을 고려한다. 맞는 얘기죠. 랑킨 토합은 배면토와 흙과 옹벽의 마찰을 고려하지 않지만 콜럼보 토합은 고려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보기고, 그리고 이 뒤에가 굉장히 중요하죠. 파괴면을 직선으로 가정한다 그랬는데 랑킨 토합에서 지금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란킨 토합에서는 얘가 원래 직선입니다. 란킨에서는 이 파괴면이 원래 직선인 거고 콜롬보 토합에서는 얘가 원래 직선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뭐 로그 스파이럴 곡선이라 그래서 이게 로그 곡선을 따르게 되는데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선으로 가정합니다. 직선으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우리가 요거를 제가 문장을 하나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란킨 토합은 콜롬보 토합보다 주동 토합이 크게 되죠. 주동 토합이 커서 안전측이고 콜롬보 토합은 란킨 토합보다 수동 토합이 커서 불안전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콜롬보 토합이 란킨 토합보다 수동 토합이 큰 이유가 여기를 직선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 문장과 같이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17번입니다. 지금 흙의 다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보기는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양종 롤러는 점성토 지반을, 진동 롤러는 사질토 지반을 다질 때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우선 사질토를 보면 사질토 같은 경우는 입자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접촉 형태로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성글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얘를 이렇게 진동을 주게 되면 얘네가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배열이 잘 됩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니까 사질토는 이렇게 맞물림 형태로 되어 있는 사질토의 경우에는 진동 다짐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점성토 같은 경우는 이 입자들이 우리가 점성토를 표현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전기적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질토는 맞물림을 이루고 있지만 입자가 접촉하면서 맞물림, 우리가 인터라킹이라고 하는데 맞물림을 이루고 있지만 얘는 전기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진동을 한다고 해서 잘 다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져야 되느냐? 진짜 물리적으로 막 디디겨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디디김 다짐을 해야 돼요. 디디긴다. 그래서 디디기는 게 뭐냐면 양종 롤러를 이용을 합니다. 양종 롤러가 막 꾹꾹 눌러서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 문장을 뭐 그대로 외우셔도 좋고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면은 더 외우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점토는 함수비가 최적 함수비보다 작은 건조 측에서 분산 구조를 가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점토에서 인력과 반력이 있죠. 인력이라는 것은 면과 모의 인력이라 그랬고 반력이라는 것은 이중층수 간의 반력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인력이 반력보다 크면 면모 구조를 이룬다 그랬죠. 그리고 반력이 인력보다 크면 이산 구조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 구조가 여기서 말하는 분산 구조랑 같은 의미고요. 그런데 우리가 점토의 함수비가 최적 함수비보다 작다면 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물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중층수 간의 반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인력이 반력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적 함수비보다 작은 건조 측에서는 면모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보기가 이제 조금 수험생분들을 어렵게 하는 보기인데 굉장히 중요도가 낮은 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동다짐 공법이나 뭐 지방 계량 심도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수험 방법이고, 이런 보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냥 그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보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나온다고 해도 그냥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보기는 정말로. 그래서 3번은 그냥 뭐 이런 보기가 맞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많고, 이러한 이제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을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다른 데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이미 수험생분들이랑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4번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케이. 4번은 일반적으로 시료의 세립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감소하고 최적 함수비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우리가 다짐 곡선을 그리게 되면 가로축을 함수비라고 놓고 세로축을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놓는다면 다짐 곡선이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짐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할 때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 경우에 이러한 다짐 곡선이 이렇게 좌상향으로 이동하더라. 언제라 그랬냐면 입도 분포가 양호할 경우, 그리고 조립분이 증가할 경우, 그리고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세립분 함량이 증가를 한다 그랬으니까 우하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우하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건조 단위 중량은 감소를 하게 되고 최적 함수비는 증가를 하게 되니까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18번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일정한 수위가 유지되면서 토사층을 통해서 물이 하부로 흐르게 되는데, A점과 B점의 유효응력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효응력이라는 것은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압이라는 것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랬고, 지금 물이 흐르는 경우니까 우리 정수압이었다면 감마 프라임 Z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압력수도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압력수도만 있으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압력수도도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압력수도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랬냐면, 전수도에서 전수도가 위치수도 더하기 압력수도니까 압력수도라는 것은 전수도에서 위치수도를 차감해서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감마 W를 곱해서 수압을 계산을 해서 전응력에서 수압을 빼면 유효응력이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계산을 한다는 사실을 일단 파악을 해두시고 문제를 풀게 되면 우선 A점의 압력수도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전수도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일단 기준면으로 설정을 할게요. 항상 하류를 기준면으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맨 위에 점을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위치수도는 지금 9m가 되겠죠. 그리고 압력수도는 0입니다. 왜냐면 자유수면이니까. 그럼 전수도는 두 개의 합이니까 9m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물속에서는 전수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점의 전수도는 지금 여기와 동일하게 9m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A점의 위치수도는 5m죠. 여기에 위치수도는 5m니까 A점의 압력수도는 9m에서 위치수도 5m를 빼서 4m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를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B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점을 보죠. 이 점은 기준면 위의 점이니까 위치수도가 0이겠죠. 그리고 압력수도도 0입니다. 왜냐면 자유수면이니까. 그리고 전수도는 두 개의 합이니까 0m가 되겠죠. 그런데 또 물속에서는 전수도 손실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B점은 이 전수도랑 똑같게 전수도가 0m가 됩니다. 그런데 B점의 위치수도는 0이죠. 여기에 위치수도는 0이니까 B점의 압력수도는
전수도 0m에서 위치수도 0m를 차감을 해서 0m가 됩니다. 일단 이 값들이 계산이 되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압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감마 W로 곱하면 UA는 4m 곱하기 감마 W니까 감마 W를 10kN per m 3승으로 놓게 되면 40kN per m 제곱이 나오는 거고, B점의 압력 수드는 0m니까 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계산을 했고, 그러면 시그마 A라는 것은 전응력이죠. 지금 A점의 전응력이니까 A점 위에 무게를 표현을 하면 됩니다. 지금 물만 있죠 여기는. 그래서 감마 W 곱하기 4m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40kN per m 제곱이고, 여기서 UA를 빼야 되겠죠. UA가 40이라 그랬으니까 시그마 A 프라임은 시그마 A 마이너스 UA니까 40 마이너스 40이니까 0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시그마 B 같은 경우는 4m가 물이 있죠. 그래서 감마 W 곱하기 4m가 있고, 여기는 포화된 흙 20kN per m 3승이 5m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5m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40이고 이게 100이니까 이게 140kN per m 제곱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그마 B에서 UB를 빼야 되겠죠. 근데 UB가 0이니까 1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시그마 A 프라임과 시그마 B 프라임의 차이는 140kN per m 제곱이 됩니다. 19번입니다. 말뚝 기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부터 보면 말뚝은 시공 방법에 따라 타인 말뚝, 메인 말뚝, 현장 타설 말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외우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말뚝을 만듭니다. 공장에서 말뚝을 만들어서 이렇게 현장에 가져온 다음에 말뚝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서 이렇게 못을 박듯이 때려 박는 걸 보고 타인 말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말뚝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또 이렇게 말뚝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현장으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말뚝을 박는 걸 보고 메인 말뚝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장 타설 말뚝이라는 것은 이게 공장에서 말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장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래서 굳히는 걸 보고 현장 타설 말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일반적으로 한 개의 주면 마찰력이 발현되기 위한 말뚝의 치마량은 극한 선단 지지력이 발현되기 위한 말뚝의 치마량보다 작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 했죠.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이제 하중 전달 메커니즘이 있죠. 그래서 Q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뚝이. 그래서 깊이가 내려갈수록 여기 지금 말뚝이 받는 하중이 점점 줄어들죠. 이게 왜 줄어드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뚝이 이렇게 있으면 외부 하중 Q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주면 마찰력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선단 지지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표면에서 주면 마찰력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받는 말뚝의 하중은 점점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 정확히 이 부분이 말뚝의 주면에서 받는 주면 마찰력입니다. 그리고 남은 이 주면 마찰력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 부분의 하중을 여기서 선단에서 선단 지지력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력을 QS가 받고 나머지를 QP가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계점에 뭐가 더 먼저 이르냐면 당연히 먼저 하중을 부담하는 QS가 맥시멈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도 나머지 하중을 QP가 받다가 얘도 맥스에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먼저 도달하고 얘가 그 다음으로 따라서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타인 말뚝은 항타 관입 시 소음 및 진동이 많이 발생하며, 당연히 얘는 이렇게 못을 박듯이 때려서 박으니까 소음이랑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동일한 직경 및 크기를 가지는 메인 말뚝의 지지력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죠. 왜 이것도 벌써 다른 문제에서 몇 번 풀었는데 타인 말뚝을 이렇게 때려서 받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빽빽하게 바뀌겠죠. 흙과 말뚝의 마찰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횡 구속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 수평 토합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메인 말뚝은 여기 흙이 지금 느슨하니까 이 수평 응력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로 된 보기라서 3번이 틀렸고 4번은 연약 지반에 설치된 말뚝은 지하 수위가 저하되면 부지면 마찰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지면 마찰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뚝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흙이 이 말뚝보다 더 많이 침하할 경우에 흙이 말뚝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변 집안에서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부주면 마찰력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지하 수위가 저하된다는 것은 유효응력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겠죠. 유효응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주변 집안에서 뭐 암밀이 발생을 할 테니까 밑으로 침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암밀로 인해서 발생한 흙의 침하가 이 말뚝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부수면 마찰력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20번입니다.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중력시 공벽의 배면 지반에 액상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액상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진동이 끝난 후에도 액상화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끝난 후에 옹벽 양쪽에 연직면에 작용하는 수평 응력의 차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액상화라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뭐 동적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그러면 수압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전단 강도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사질토 집안이라면 C가 0이겠죠. 그 상태에서 수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압에 이르게 되면 이것도 0이 되겠죠. 그러면 흙이 완전히 전단 강도를 상실하게 되는데 전단 강도가 0이라는 것은 전단력에 저항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이거는 마치 물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보고 물처럼 됐다 그래서 액상화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액상화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그냥 물이 됐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쪽은 물이다. 물이 돼버렸다. 그런데 물이 됐지만 이 흙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왼쪽에는 감마 W가 단위 중량이 10kN/m 3승인 물이 있는 거고 오른쪽은 무게가 단위 중량이 20kN/m 3승인 물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흙이 아니라 물이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압이 작용을 하겠죠. 이쪽에 작용하는 이제 물의 하중은 삼각 등분포 하중이니까 2분의 1 감마 WH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계산을 하면 2분의 1에 10kN/m 3승에 H가 10m죠. 그래서 이거를 10m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500kN/m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20kN/m 3승에 물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삼각 등분포 하중이. 그래서 오른쪽은 2분의 1 여기는 이제 단위 중량이 감마 W가 아니고 감마 세츄에이션이니까 감마 세츄에이션 H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감마 세츄에이션이 20kN/m 3승인 거고 여기가 10m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1000이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000에서 500을 빼서 500kN/m가 답이 됩니다.